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이 수목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수목의 구조. 수목의 구조는 약 2강에서 3강, 2강에서 3강, 약 2강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수목의 구조를 가장 크게 이 영양구조랑 생식구조로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영양구조랑 생식구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영양구조 같은 경우에는 잎, 줄기, 뿌리를 말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줄기가 있을 거고, 자, 가지에 잎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뿌리가 있을 겁니다. 이 잎, 줄기, 뿌리를 우리는 영양구조라고 하고, 영양구조는 광합성과 물질 운반을 통해 생장을 하기 위한 기관. 얘네는 생장을 하기 위한 녀석들이에요. 왜 생장을 해야 될까요?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얘네는 왜 살아남아야 될까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 생식 구조들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꽃, 열매, 종자. 이 후대를 남기기 위해 생식을 하는 기관. 꽃이 열매가 되고 이 열매 안에 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식을 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자, 그럼 세부 조직은 뭐가 있냐? 근데 이 세부 조직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나무, 식물 조직의, 자, 이건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조직의 대부분은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식물 조직의 대부분은 죽어있는 조직인데, 왜 죽어있는 조직이냐면은, 살아있는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을 받아서 많은 영양분들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식물은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죽는데도 이 나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표피 조직 거의 다 죽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르크 조직도 거의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후막 조직 거의 죽어있는 조직이고요. 목부 조직도 일부는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이래서 이런 죽어있는 조직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표피 조직은 이 식물 표면을 보호해주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조직들이고요. 표피층이라든지 털, 기공, 각피층, 뿌리털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코르크 조직, 그 다음 코르크 조직인데 표피 조직을 대신하여 보호를 해주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이 내화성을 가지게 해줍니다. 내화성. 이 내화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르크 조직만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르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르크 마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표피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바로 코르크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가운데 코르크 형성층이 있고요. 그리고 코르크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피목 이런 녀석도 코르크 조직이라고 봅니다. 숲이나 피목도. 자, 다음 유조직. 유조직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원형질이 살아있고요. 세포 분열이라든지 탄소 동화작용, 호흡, 약물 저장, 저수, 통기, 상처 치유, 부정암이 부정근, 생성 등 대사작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작용들은 이 유조직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생장점, 분열조직, 형성층, 수선, 동화조직, 저장조직, 저수조직, 통기조직 등의 유세포가 여기 관련 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후각 조직인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얘는 사실 후각 조직과 후막 조직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 후각 조직은 어린 목본 식물이 표면 가까이서 지탱 역할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유세포인데 엽병, 엽맥, 줄기 이런 특수 부위의 조직을 이 후각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음 후막 조직인데 후막 조직은 죽어있는 조직이에요. 원형질이 없고 목본 식물의 지탱 역할을 담당을 하고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호두 껍데기라든지 섬유세포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한 이 섬유란 뭐냐면은 가늘고 긴 물질을 말해요. 가늘고 긴 물질. 근데 이 섬유라는 것은 대부분 이 지탱 역할, 지지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탱 역할, 지지 역할을 많이 해줄 때 그 이유가 이렇게 가늘고 긴 게 엄청 많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 이런 물리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 조직이 지탱이나 지지 역할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되시고 이 목부 조직은 수분의 통도 및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자식물, 그러니까 화렵수에서는 이 도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침엽수, 나자식물에서는 가도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뭐 수선이라든지 춘제, 추제, 이런 것도 이제 목부 조직으로 보고요. 다음 사부 조직이 있습니다. 사부 조직은 잎에서 만든 그 포도당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 이것을 이동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부 조직은 이 포도당 관련된 조직이고, 탄수화물의 이동 및 지탱, 코르크 형성층의 기원. 그 코르크층을 만드는 코르크 형성층의 기원이 이 사부 조직입니다. 사부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사부 조직에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사관세포, 반세포, 알부민세포, 사부 섬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분비 조직으로 점액, 유액, 고무질, 수지 등 분비를 하고요. 수지도, 섬모, 밀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고, 이거는 뭐라고요? 이런 거는 다는 외우지 마시고 한 반 정도는 외우고 계셔라.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봐야 되겠죠. 아까 영양구조에서 있었던 이 잎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잎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은 잎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피자식물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나무의사에서는 대부분 피자식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피자식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화렵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화렵수에 대한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피자식물에 대한 잎 구조. 이게 피자식물의 잎이고요. 피자식물의 잎을 보면은 이 윗부분과 밑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윗부분 먼저 이렇게 한번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윗부분 이 세포입니다. 윗부분 세포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여기를 무슨 조직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바로 책상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상 같죠? 예. 왜 책상 조직이라고 되어 있냐면 왜 책상 조직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냐면은 세포가 바로 광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이렇게 찌잖아요. 해가 이렇게 찌는데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햇빛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얘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최대한 세포를 많이 배열을 하는 겁니다. 빽빽하게 많이 배열을 해야지 이 해를 앞면으로 받잖아요. 식물 잎의 앞면으로 우리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 앞면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마다 또 이렇게 엽록체가 있겠죠. 세포마다 또 엽록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엽록체가 있을 거고, 많은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밑에 쪽은요. 위에 쪽은요. 자, 그럼 이 밑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치즈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해면 조직입니다. 해면 조직은, 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인데, 바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CO2가 필요해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직, 해면 조직입니다. 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분을 얻어낸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설명드린 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그 얘기니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입니다. 자, 피자식물 봤으니까 이제 나자식물 봐야겠죠. 나자식물은 큰 특징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나자식물에는 이 소나무류랑 잣나무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뭐가 틀리냐면요. 일단 소나무류는 이 가운데 유관속, 요걸 유관속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하나고 잣나무류는 하나고 이 소나무류는 두 개입니다. 소나무류는 유관속이 두 개고요. 잣나무류는 유관속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전에 피자식물의 잎을 잠깐 보시죠. 윗부분은 세포 배열이 빽빽했고요. 밑에 부분은 흩어진 배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지금? 소나무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소나무류의 이 바깥쪽 있죠, 이렇게. 소나무류의 바깥쪽은 분화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잣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렇게 빽빽하고요. 제가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좀 그려볼게요.
여긴 이렇게 좀 흩어진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잣나무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소나무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기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기공 뭐라고 했었죠? 잎의 대부분 뒷면에 있었고요. 잎의 뒷면에 있었고, 이산화탄소의 출입, 네, 출입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 기공에서. 자, 기공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기공은, 이 두 개 공변세포의 형태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구멍을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공세포가 평소에는 어떻게 있냐면요. 기공세포 평소에는 이렇게 있어요. 네. 일반적인 세포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세포랑 이게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무언가 들어오게 돼요. 물질이 들어오면서 얘가 부풀게 됩니다. 얘가 막 부풀게. 이게 뭐가 들어오는지는 이 이후에 배울 거예요, 또. 어쨌든 뭔가 들어와서 얘가 부풀게 되는데, 얘가 좀 다르게 부풀게 됩니다. 그냥 부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세포벽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세포벽의 두께가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안쪽 세포벽이 이렇게 두껍고요. 이 바깥쪽 세포벽은 얇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이 기공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모양이 되냐면요. 바로 우리 그 과자 중에서 조리퐁 아시죠? 조리퐁. 조리퐁 모양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조리퐁 모양이 되고 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공이 생겨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피자식물은 잎의 뒷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공이 분포하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예외가 있는데 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면에 모두 분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플러는 기공이 양면에 모두 분포한다. 그래서 기공 분포 특징을 좀 보면은 기공의 분포가 큰 수종, 기공이 이렇게 점점점점 많다. 이렇게 많다. 그럼 기공의 크기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기공의 분포가 작은 수종, 기공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CO2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CO2는 들어야 되는데 기공이 작게 많냐 아니면 기공이 숫자가 작으면서 크냐, 네, 요 차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공에서는 산소를 밖으로 방출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로 수분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증산작용을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수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 증산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구멍을 토대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수분도 잃어버리고 산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기공의 구조가 피자식물이랑 나자식물이랑 또 다른데 둘이 또 달라요. 둘이 또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피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변세포가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이제 이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공세포가 이 안쪽에 공변세포, 기공을 담당하는 이 공변세포가 안쪽에 있어서 이 증산작용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증산, 수분이 잘 못 나가게 그렇게 막아져 있는 거예요.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피자식물과 나자식물 서로 구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공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얘가 나와서 차례죠. 수간을 보셔야 됩니다. 수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이 가장 큰 줄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 이 수간을 베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피 부분이 있는데 가장 끝에 있는 게 이 외수피입니다. 외수피는 조피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수피 안에 내수피가 있어요. 내수피는 또 코르크 조직이랑 사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내수피라고 보고요. 합쳐서 주피라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녀석인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 녀석. 이게 뭐냐면은 이 내수피 안쪽에
그리고 이 변제 앞쪽에 뭐가 있냐면 형성층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형성층은 이렇게 넓어지게 해줘요. 밖으로는 사부 조직을 만들고요. 안쪽으로는 목부 조직을 만들어서 나무가 직경 생장할 수 있게 이렇게 굵어질 수 있게 점점 이렇게 굵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형성층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역할. 직경 생장을 하게 해준다. 직경 생장을 하게 해주고요. 아까 그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초본식물, 목본식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형성층이었죠. 그것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성층 안에 또 뭐가 있냐? 이 목부가 있어요. 목부. 목부는 또 변제와 심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수가는 수분 및 영양분의 통로고요. 형성층을 통한 2차 생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경 생장이 이루어지고 수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있는 외수피랑 안에 있는 내수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피랑 이제 주피라고 하죠. 자, 그 안쪽에 아까 내수피 안에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사부, 체관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사부 체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부라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사부는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의 통로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상하로 이동을 하고요. 첫 번째 형성층에서 만들어진 1차 사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성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형성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1차 사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차 사부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요게 빨리 그려볼게요. 초록색이 형성층이고요. 1차 사부는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면 형성층에서 만들잖아요. 예, 형성층에서 만든 두 번째 이 2차 사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1차죠. 예, 그래서 형성층, 2차 사부, 1차 사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간이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2차 사부로 이루어진다. 자, 1차 사부의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전 형성층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하는데 형성층도 아니고 전 형성층이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형성층의 원시적인 단계를 말해요. 형성층도 처음부터 형성층 이렇게 성숙된 형성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 형성층, 원시적인 형성층, 형성층이 되기 전의 형성층, 진짜 형성층이 되기 전의 형성층을 우리는 전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 그 형성층으로부터 형성되고 초기에는 원생사부가 형성되고 후기에는 후생사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차 사부가 생성이 됐어요. 원생사부랑 후세사부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사부도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형성층 통해서. 이 2차 사부가 생장하면은 후생사부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후생사부는 없어지고 2차 사부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자, 2차 사부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차 사부가 생성이 되면 더 이상의 1차 사부는 형성되지 않고 2차 사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차 사부는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요. 이렇게. 밀려나가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표피가 됩니다. 아니, 표피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제가 아까 전에. 자, 수피가 됩니다. 수피. 외수피가 돼서 떨어져 나가요. 1차 사부가 큰 경우에는 외수피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1차 사부는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사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의 이동 통로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외부에 대한 이런 외력을 막아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사부는 바깥쪽에 오래된 조직부터 차례대로 외수피로 변화된 다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직경 생장에 기여하지 않음. 이게 그런 말이에요. 2차 사부는 생성은 많이 했을 거예요. 형성층에서. 근데 2차 사부가 점점 바깥으로 나게 되면서 얘도 외수피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사부는 대부분 직경 생장에 기여는 잘 안 하고 직경 생장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요 안쪽에 이 목부 애들 이렇게 변제, 심제 이런 애들이 목부, 1차 목부, 2차 목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성층이 있었고 다음 이제 목부인데 자, 사부를 거쳐서 형성층, 그리고 형성층 안에 이제 목부가 있고 목부에는 먼저 만들어진 1차 목부 마찬가지로 형성층 안쪽으로 1차 목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가게 되고 안쪽에 이렇게 2차 목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1차 목부와
나중에 만들어진 2차 목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직경 생장은 목부 조직의 생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부 조직에 의해서 대부분의 직경 생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무기물의 통로고 뿌리에서부터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과 무기물의 통로인데, 자, 여기에 뭐가 많냐면 물관이 많아요, 물관. 물관 조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도관이라든지 가도관이라든지 물을 이송시켜주는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다 이 목부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과 무기질의 통로라고 하는 거고. 자, 변제랑 심제로 나뉘는데, 변제는 뭐냐? 최근에 생산된 목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무 이렇게 보면은 이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심이라고 해요, 심. 심이라고 해서 여기는 심제. 그리고 이 바깥쪽에 최근에 만들어진데,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최근에 만들어진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데가 물이 참 많이 지나다니는 이제 변제입니다, 변제. 그래서 요 변제를 말하는 거고, 수분이 많고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심제, 여기는 이제 죽은 조직, 오래돼서 이런 게 다 끼는 거예요. 기름, 검, 노폐물들이, 송진, 탄일, 페놀들이 축적되어서 짙은 색깔을 띱니다. 굉장히 짙은 색깔을 띠고, 세포는 죽은 상태, 지탱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차들이 막 여기로 다녀요, 진짜로. 차들이 막 여기로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얘네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탱의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 있는데도. 참 신기하죠? 자, 이 코르크층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는 17페이지 맞습니다. 네, 17페이지입니다. 자, 코르크층 아까 주피라고 했는데 그 내수피 중에 하나였죠. 코르크층이 어떻게 발달을 되는지 발달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처음에 이 사부 조직에서 코르크 형성층의 기원이 돼서 만들었죠. 코르크 형성층을 만들었습니다. 코르크 형성층은 외부로는 코르크층을 만들고 내부로는 이 코르크 피층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코르크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름이 똑같죠. 코르크층이랑 코르크층. 어쨌든 이 외부에 있는 것도 코르크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르크층은 목전층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목전 형성층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코르크 형성층인 거예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자, 코르크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르크 형성층, 코르크층, 코르크 피층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코르크라고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수베린이 집적돼서 그래요. 수베린. 자, 조직이 만들어지고 코르크 형성층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형성층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에 뭐가 집적이 되냐면은 이 수베린이 집적이 됩니다. 수베린.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집적이 되면서 우리는 코르크화 된다고 해요. 요거를. 코르크화 된다고 하고 이 코르크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질을 띠게 되냐면은 정기적인 절연 성질 그리고 탄력성, 단열 등 이제 뛰어난 물리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코르크 조직을 설명할 때 이제 내화성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성질 말고도 이 코르크 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성질을 나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이어서 이 수목의 구조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